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바른역사교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8편 단죄와 북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건강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단죄와 북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단죄와 북한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단죄 자료가 북한에 얼마나 있으며 그 자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단죄의 사상이 북한 역사학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죄가 1910년 4월 8일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단죄 선생은 김지관 선생과 함께 정남수를 대동하고 행주에서 선편으로 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강화도 인근에서 교동입니다. 교동에서 배가 닿았을 때 단죄 스님께서 배 멀미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계속 가지를 못하고 내려서 육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정주에서 며칠 동안 머물고 있다가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단죄 스님께서 압록강을 건널 때 시를 한 수 남겼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보면, 인생 40에 대륙으로 떠나와 가난과 병이 끊이지 않고 잠시도 떠나질 않지만 가장 한스러운 바는 조국의 산하가 너무나 멀고 먼 곳에 있다는 것이다. 다정스러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이 나니 더더욱 서럽구나. 이러한 시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단죄 스님께서 왜 압록강을 건넜을까요? 압록강을 건널 때 단죄 선생님은 동서강목이라는 책 한 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조선의 유학자 안정복이 저술한 편년체 역사서입니다. 이 강사 강목을 손에 들고 압록강을 건너서 대륙으로 가신 거죠.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단죄 선생님 동상인데 대전에 있는 동상입니다. 바로 오른손에 여기에 끼고 있는 책, 이 책이 바로 동사강목이 되겠습니다. 동사강목은 은나라 왕조의 기자가 주나라에서 고조선으로 망명한 시점, 그러니까 기원전 1122년부터 고려 34대 마지막 왕 공양왕이 이성계에 의해서 강제로 양해하고 고려가 멸망하게 되는 1392년까지 역사를 수록한 책입니다. 저희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단죄 스님께서는 이 책을 휴대하고 건너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고정을 하고 전장을 탑사를 하고 하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신 거죠. 단죄 스님께서 그렇게 압록강을 건너신 후에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셔서 한 줌의 죄로 돌아오시기 이전에 딱 한 번 서울을 왔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일찍 돌아가신 형의 딸 향란이라고 있었습니다. 향란이가 혼사 문제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애제자 김기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기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문도 갈 겸 해서 그 사촌 향란이 혼사 때문에 압록강을 건넙니다. 망명 이전에 향란의 양육을 친구 임치정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향란이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임치정이가
수구파의 후손인 홍의길이라는 사람과 이제 혼인을 시킨다 했는데 수구파 후손과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단재 선생님은 이제 반대를 했는데 자기 말은 듣지도 안 하고 양아버지 자기를 키워준 임치정의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건 너와 나의 혈육을 끊자.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혈육의 정이 다 했다. 이러면서 거기 향랑과 의절을 이제 상징하는 뜻에서 손가락을 하나 자릅니다. 예, 그렇게 손가락을 자르고 몰래 거기가 이제 진남포죠. 진남포에 그렇게 이제 향란이를 만나고 나서 이제 서울로 들어와서 그 자기가 아끼는 제자 김기수 조문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압록강을 건너서 유일하게 서울 우리 고국의 땅을 밟은 것이 되죠. 단재 선생님께서 중국으로 건너가신 것은 역사 연구에 아주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성균관 박사부터 시작해서 매일신보, 황정신분에 있을 때 역사도 많이 저술을 하시고 칼럼도 많이 쓰시고 계몽운동도 많이 했지만은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국사를 바른 국사를 쓰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가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 한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도 했고 또 몸이 안 좋아서 늘 속이 안 좋아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다니고 일이 있을 때 이제 같은 정치인 애간 신규식 선생이 상해로 망명을 해서 조성한 선생님과 같이 손문에 신헌혁명을 돕고 동제사를 설립을 하고 그 동제사에서 박달학원을 세워서 이제 국사교육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단재 선생을 블라디보스톡에서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상해에서 문일평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 정인보, 조수왕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 박달학원을 이제 세워서 거기에서 단재 선생님이 국사를 가르치면서 이제 현장 답사를 하게 됩니다. 대정교회 그 실력자 윤세복 성제가 이제 알선을 하고 비용을 대고 해서 고구려 유적지가 있는 환인 집안이죠. 환인을 방문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인근에 있던 동창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민족교육을 시키던 동창학교에서 이제 조선사를 집필을 하면서 국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단재 스님이시고 그때 같이 우리 동제사 동창학교에 같이 이렇게 종사하시던 분들과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단재님께서는 이제 호태왕비와 백두산을 답사를 하시죠. 백두산을 오르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을 방문하고 광개토 대왕비와 대왕릉 장군총 등을 답사를 쭉 이제 하시게 됩니다. 단재 스님께서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호태왕비, 광개토 대왕비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유리관 속에 가다 놨습니다만은 1920년대, 10년대에는 이렇게 그냥 노출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재 스님께서 1914년부터 이제 조선사를 편찬하고 또 동창학교에서 이제 국사를 가르치면서 고구려의 수도권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이제 집안을 답사를 하게 됩니다. 압록강상에 압록강변에 있는 집안현 곧 제2환도성이죠.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위치에 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뭐 오랫동안 깊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언뜻 돌아본 것이 나의 일생에서 기념할 만한 장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비가 모자라서
묘소가 모두 몇 개인지 다 헤아려 보지도 없고 다만 능이 이렇게 수백 개가 있고 또 묘지가 대왕릉 한 10,0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추산만 할 뿐이다. 이렇게 여비가 없어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것을 크게 한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여러분께서도 많이 가 보셨을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떼무덤이라고 그러죠. 많이 모여 있다. 이래서 이제 떼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보수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주변에 적어도 한 10,000개의 이런 묘소가 있다는 거죠. 전부 다 고구려의 귀족들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 고구려가 융성하고 컸는지 위대했는지 우리가 이 묘소만 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답사를 하면서 많은 아쉬움을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해삼이 블라디보스톡이죠, 그죠? 거기에서 하바롭스크를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전설로 내려오는 이제 석혁 산악의 우뚝선 윤관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윤관의 구성 얘기할 때 그 윤관 장군이라고도 하고 혹 영계소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비석이 언덕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천성에서는 이통주를 유람하고 왔다는 사람들로부터 거독 동편 70리에 남아있는 헤브루, 그렇게 부여의 왕이죠. 헤브루의 송덕비를 보았다는 얘기도 직접 들었답니다. 그리고 발해의 옛도시로부터 온 친구가 폭 30리나 되는 경박포, 이제 저희들이 옛날 문서에 보면 허란해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박포의 전면에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아주 큰 비폭이 있다. 그걸 구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귀로만 들었지 실제 답사를 하지 못했다. 내 눈으로 직접 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많은 이제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단재 선생님은 답사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고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강계 토대왕비, 호태왕비를 방문을 할 때 그 애로사항을 일일이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워서 준 이제 대나무 잎을 그려서 넣은 이제 자죠, 그죠? 저희들은 이걸 이제 죽제 건척이랍니다. 대나무에 이제 눈금을 새긴 자라고 얘기를 하죠. 뭐 제가 공사에 있을 때 처음 입사해서 청량을 배우고 현장을 할 때 이 대나무 줄자를 그때까지도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만지면 그 대나무 줄기가 이 손가락에 이렇게 찔리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대나무 잎을 새겨온 그런 이제 자와 또 그곳에 거주하는 일본 사람들이 탁본을 떠가지고 파는 강계토 대왕비 문을 가격만 물어보았지 그걸 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한번 청량을 해봐야 되는데 제입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했다는 것이죠. 수백 개의 왕릉들 가운데 천행으로 남아있는 팔청 석탑 사면 각정에 광개토 대왕릉과 오른쪽에 있는 제천단을 자가 없으니까 제이지를 못하고 붓으로 대강 그림을 그려서 이제 사진에 대신하고 그 왕릉의 넓이와 높이를 발로 밟아 보면서 재어보는 것으로 청량을 대신했다. 자만이 있으면 거리를 재이고 다 했을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발로서 발폭으로 이렇게 재어서 이제 청량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어 보니까 높이가 10장가량이고 하청의 주위는 80발이다. 다른 왕릉은 상층이 이제 무너지고 잔파하여 그 높이를 알 수가 없으나 그 하청의 주위는 대개
강개토 왕의 능과 동의를 하였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릉의 상층에 올라가 돌기둥이 서 있던 자치와 그 위를 덮었던 기와와 남은 파편들, 드문드문 서 있는 소나무와 측백나무를 보고라고 이렇게 쭉 이제 적어 놓으셨습니다. 후한서에 보면은 고구려 사람들은 금은과 재백을 다하여 깊이 장사 지내고 금과 은을 묻어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돌을 둘려서 봉하고 덮고 또한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구가 있는데 단재 스님께서는 호태왕비를 장군총을 답사하고 비로소 그 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충분히 해석을 했다는 거죠. 수백 원만 있으면 묘 하나를 파볼 수 있는데 돈만 조금 있으면 그 돈을 주고 그 능을 파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수천 원 혹은 수만 원이면 능 하나를 파볼 수 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고구려 생안에 살아있는 사신, 활동 사진을 볼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꿈 같은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그 외부에 대한 아주 어설픈 관찰이지만은 고구려의 종교, 예술, 경제력 등이 어떠함인지 눈앞에 살아서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집안현을 한번 둘려보는 것이 김부식의 고구려사를 10,000번 읽는 것보다 낫다 하는 단한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재 스님께서 답사 고증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김부식의 우리는 삼국사라고 얘기하죠. 삼국사기를 10,000번 읽는 것보다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게 낫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재 스님께서는 사각담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신립이 선출령 아래 고구려 예비가 있단 말을 듣고 몰래 사람을 보내 두만강을 건너가서 탁본을 떠왔는데 알아볼 만한 글자가 300여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단재 스님은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그 글에 이제 보면은 황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황제는 고구려 왕이 스스로 자기를 일컬을 때 이제 황제라고 일컬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거기 보면 또 상가라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상가라는 얘기도 그 한 구절을 보고 크게 이제 기뻐했는데 만주 그 깊은 산 속에 1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들이 빠진 것을 자기가 답사도 안 하고 옛날 자료만 보고 1000년의 그 일별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빠진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보충할 만한 역사적 현장이 다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내가 답사해서 조사하고 저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대단히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압록강을 건넌 그날부터 고구려와 발해의 그 에피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꼭 답사하리라 이런 생각을 한 걸 기억을 하면서 몹시 이제 기뻐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재 선생님이 아쉬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해삼이 블라보츠토기 이야기 또 윤관인이나 또 영계 소문
네, 그 기공비 이야기 그리고 이제 봉천성에서 간접적으로 이통주를 유람하였다는 사람이 헤브루 왕의 송덕비가 있었다는 얘기들, 이제 경박고 얘기들, 나이가라 폭포 이야기를 것들을 참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상당히 이제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기록을 남기고 내용들을 정한 것만으로만 해도 우리 자료 보존에 큰 역할을 하신 것이다. 우리 후학들한테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이제 연구 과제를 제출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감히 그런 자료를 건접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자료 내용들이 됩니다. 최근에는 아까 얘기했던 윤관의 그 비석은 바로 고려지경이라 해서 입도 이 비석을 세우는 장면들이 그 당시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비추어 봤을 때 고려의 국경선은 공험진, 아까 선출령 고개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한 선출령이 여기 두만강에서 680리 이 지점에 성출령 공험진이 있고 바로 이 고려 지금 비석을 세운 곳이 이곳이죠. 그리고 서쪽 부분은 이제 철령이 저희들은 교과서에서 배울 때 철령이 강원도에 있는 철령을 얘기한다고 배웠었지만은 실제로는 철령이가 여기 있고 천리장성이 있는 이것이 고려의 국경이 된다는 것을 직접 단재 스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구려나 그 내용들을 적어 놓은 그 비석들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기공비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내용을 좀 밝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가 나오고 이런 그 비석 내용들을 단재 선생님은 보시고 기록을 남겼었지만은 저희들은 저는 아직도 그걸 이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이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단재 선생님은 집안에서 고구려 발해 유적지를 이제 둘러보면서 우리 역사의 공간을 한반도로 국한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김부식의 그런 역사관, 영토관에 대해서 또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단재 선생님은 우리 강령을 축소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땅 떠는 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표현이 재미있죠. 땅을 축소를 하고 우리의 강력을 축소를 하고 지명을 바꿔서 이렇게 옮겨 놓는 그러한 내용들, 작업들, 그러한 기술들을 그렇게 기술하는 것을 땅 뜨는 재주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비판을 합니다. 정약용이 집필한 역사 지리서 아방강력고도 비판을 하죠. 아방강력고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답니다. 불대불소 극부재심이다. 우리 강력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 하느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다. 더 크면 우리가 통치를 할 수 없고 너무 적으면 국위를 떠질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땅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서 하느님의 마음에 딱 들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을 보고 저것도 땅 뜨는 재주, 우리 땅을 축소시키는 재주다. 이러면서 정약용의 역사지리서 아방강력고를 비판도 하고요. 그리고 또 졸본, 우리가 졸본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졸본을 뜨다가 북한에 있는 성천 또는 영변이라고 거기에다 탁 갖다 놓고 안시성을 또 용강호는 안주에다가 갖다 놓고 아사산을 또 황해도 구월산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가설라를 뜨다가 강원도 강릉군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이렇게 지명을 위조하고 또 지명을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한 것들을
이제 단재 선생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북정도서관이나 이런 또 고정 자료를 보고 전부 다 그렇게 검증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재 선생님께서 답사를 하고 또 기록을 보고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한 자료들이 사실은 국내에는 많이 없다는 거죠. 절반은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북한에 이 자료들이 있게 되고 그 자료들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활용을 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학예장이신 이제 충북대 박걸순 교수님께서 이제 2006년도에 북한 소장 미공개 신체호 저술 자료의 현황과 성격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국 연변대에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와 단재 선생 자료 발굴과 수집을 위한 약정서를 이제 체결을 하고 연변대를 통해서 북측 대표단이 제시한 신체호 유고 목록을 이제 전달받아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 발표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북한에서 연변대학교로 전달하고 연변대학교를 통해서 받은 그 자료 목록에 의하면은 53건에 4,779쪽 분량의 저술이 선생님 자필이나 인쇄한 거나 필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사,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사 연구초 등 초고가 정리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것도 있지만은 선낭사 통편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에 의하면은 목록에 제시된 자료만 모두 입수해도 500쪽짜리 전집 10건을 만들 수 있다는 아주 엄청난 분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측에서 이 목록 외에도 단재 저술 자료가 더 있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500쪽짜리 10건을 만들 그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이 북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독립기념관에서 만든 단재 전집이 총 10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큼이 북한에 있고 또 더 있다니까 사실은 절반 이상이 이 북한에 있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동수독이 이제 브레이터 전집을 공동으로 발간하면서 그 분단의 벽을 허물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 나간 그런 것을 이제 경험 삼아서 한국의 브레이터로 우리 단재 선생님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단재 전집을 북한과 공동으로 편찬할 것을 제안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특별한 실적은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히트 같은 분은 독일의 극작가고 시인이고 연출가고 해서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동서독 통합에 기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재 시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지막에 강조한 거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영화를 통한 통합도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단재 유품이 북한으로 이제 흘러 들어간 이제 그런 경위들은 단재 선생님의 아드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순 감옥의 싸늘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단재 선생님의 가장 친한 친구분과 아드님과 그 사모님이 같이 갔었죠. 그래, 그게 이제 가서 감옥에 가서 유품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유품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에 살다가 갑자기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만 기륭항으로 갔다가 체포가 돼서 그렇게 감옥에 계속 계셨으니까 모든 자료나 원고나 이런 것들은 북경 집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감옥에 계실 때에도 계속 저수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도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형무소에 있었던 유품들은 인장 한 개가 있었는데 이제 상하로 만든 사각형인데 그 인장 이름이 이제 유맹원이라고 되어 있었죠. 유맹원은 아나키스트 활동을 할 때 가명입니다. 기륭항에 갈 때도 그 여권에 유맹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인장이 있었고 수첩 2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수첩에는 짧은 시들이 많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서적도 몇 건이 있었답니다. 선생님께서 기억을 해보면 그때 영문으로 된 원서가 한 권이 있었고 세계 대사상 전집에 이제 크로포프킨 바로 아나키즘의 아주 대가죠. 그분의 이제 책이 한 권 있었고 그다음에 안재홍 선생님의 백두산 발원기 또 이성근 선생님의 조선 최근세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한이 편지 주고받은 게 조금 있었는데 북경에 계실 때에 서적과 미발표된 것 그래서 그 원고들을 정리를 하고 보관을 하고 하면서 박용태 씨하고 이렇게 교신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북경에 박영조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들이 주소가 변경됐다면서 수취인이 없어서 되돌아온 편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경에 있던 자료는 이 박용태 선생이 일부는 발표됐습니다만 일부는 이 자료들이 유출이 된 것을 북한 그 대사관의 직원들이 수거를 했다고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옥종에서도 집필을 했는데 이제 그 원고지도 얼마 되지 않고 실제 거기 형무소에 남아 있던 것은 이제 일부다. 그런데 스님께서 해방이 되고 남으로 내려오시다가 북한에 38선이 분단이 되는 바람에 내려오지는 못하고 북한에 잠시 계셨죠. 북한에 잠시 계실 때 이제 공산당원 세포 조직으로부터 입당을 권유받았는데 자기는 절대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세포 동지하고 이제 실랑이를 벌리다가 그 세포 공산당원이 자기 총에 자기가 맞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부랴부랴 혼자서 남으로 몰래 밤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형무소에 있던 자료들을 전부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놨었는데 얼마나 급히 도망쳐 내려오게 됐는지 그 유품을 선반에 놔두고 가져오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북녘 땅에 둔 채 못 가져온 것이 크나큰 한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진짜로 억울했던 것은 그렇게 단재 스님께서는 생전에 조국 광복을 못 볼진데 외놈들의 발끝에 채이지 않게 내가 죽으면 유골을 화장해서 바다에 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화장을 감옥소에서 시켜서 그 유골을 들고 이제 신의주를 지나서 정주로 오는데 정복을 하고 사복을 한 일본 헌병들이 나타나서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느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골을 모신 보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놈들이 유골을 보따리를 풀어서 유골을 결국은 내려제쳐서 보게 되고 그 유골 속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뒤적거리게 됐죠. 그래 그 아드님이나 그 같이 계셨던 분들이 돌아가신 뒤에도 또 욕을 당하나 애원하고 발부등을 쳤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저 입술을 깨물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철천지 원수 이 일본 놈들이 이렇게 지독하고 이렇게 악랄하게 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메이죠. 그리고 단재 선생님께서는 1916년도에 그때가 이제 8월 15일인데요. 대종교를 다시 중건하신 이제 나철 선생님께서 자결을 하게 되죠. 일본 정부에 보내는 이제 유서를 남기고 9월산에서 이제 자결을 합니다. 물론 예간 선생님이나 단재 선생님과 가까이 지내셨고 또 단재 선생님께서도 대종교인으로 입교를 해서 우리 민족 정신 이제 함양 사업에 같이 했던 다 혁명 동지들이죠. 그 자결한 데 대한 애통함을 담아서 도제사업문이라는 이제 글을 지어서 나철 선생님의 영혼을 이제 위로를 해드립니다. 이 도제사업문도 우리 국내에는 없고 원본이 없고 북한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걸수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재 선생님 이제 유적지 우리 국내에 있는 유적지 이제 성역과 사업하고 또 이런 단재 선생님의 이런 자료들을 이제 연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북한에 소장되어 있는 단재 선생님의 자료를 연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차원에서 정부에 이제 계획을 이렇게 제안을 밝히고 또 제안을 해서 북한에 있는 자료들을 빨리 목록화하고 또 그것을 빨리빨리 이제 추진을 한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은 결국 아직도 조금도 진척 없이 이렇게 답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단재에 생활했던 곳 중국의 그 유적지도 찾아서 많이 이렇게 다녀서 실적은 많이 냈습니다. 여기 그림 있는 곳이 바로 단재 선생님께서 북경에 계실 때 있던 마을, 여기 단재 선생님이 기거했던 집, 아주 좁은 골목으로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는데 아직도 이 집은 허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변은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서 재개발이 돼서 다 했습니다만은 흔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아직 이 건물만은 남아 있는 게 큰 위안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빨리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잘 보존해야 될 우리들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북한에 두고 온 자료와 또 북경 집에 있던 자료들이 결국은 이제 북한의 대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이나 사람들끼리 암거래가 되고 이렇게 돌던 것을 다 이제 그다 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62년도 초에 평양의 국립중앙도서관에 서 발견이 됩니다. 이게 지하실 창고에 그냥 포대에 쌓여가지고 큰 게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단재 선생님 유품들이에요. 그래서 김제공업대학교에 이제 그 연구사들이 중앙도서관 서구에서 그걸 이제 가지고 보고 이제 발견을 해서 김일성 종합대학교 이제 주영걸 교수 팀 어문연구소에
그 이제 팀들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유고 정리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펴낸 것이 이제 용과 용의 대격전, 단재 선생님의 대표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로만 떠돌던 단대 유구의 실체가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 단재 역사서 문학의 그 빈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자료가 이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재 유구의 발견은 언론이 또는 역사학자로서 알려졌던 신채호가 끊임없이 답사와 저술을 통해서 국사를 바로잡기 위한 그 노력한 사실들을 이제 확인해 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재 선생님의 답사 그리고 저술, 특히 고구려 발해 우리 상고사를 보는 이제 이러한 인식들이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북한에서는 단재의 그런 저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연구서들이 나오고 또 반영이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나 우리 역사에 대한 주체성, 식민사관, 반도사관, 민족주의 사관, 이런 것들이 많이 대립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역사에 대한 대중성, 이런 것도 많이 지금 확장이 돼 있는 이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발전하고 사회가 또 지적으로 성숙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일본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이 지금 이제 해양공정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이제 문화공정까지 이런 것들이 심각함에 따라 이러한 정체성 문제는 자꾸 더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남북 통일을 생각해 볼 때 북한과 우리의 주도권, 정체성 싸움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상고사, 즉 고조선을 보는 그 인식이 핵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이 세운 그러한 난가사상과 고조선에 대한 인식, 또 삼국 사기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륙사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것은 진리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고대사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보다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한사군과 이만조선, 기자조선, 그리고 또 임나본부에 대한 것은 이미 북한에서는 1960년대 초에 완전히 결론이 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질환 박사가 북경대학교에서 고조선 인식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박사를 썸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 정리된 내용은 바로 단재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민족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민족주의 사관과 일치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에서는 1979년부터 1983년에 이제 걸쳐서 조선사 연구를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총 34권의 조선 전사를 펴내죠. 조선사 편수대에서 일본이 식민사관에 의해서 조선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북한에서는 1983년도에 조선 전사를 다시 34권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식민사관, 반도사관을 완전히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000년부터 다시 이 역사를 씁니다. 조선 단대사라는 제목으로 총 60권 분량의 역사 시리물로 고조선부터 조선시까지 역사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대외관계 등
넓은 범위에서 나라별로 시기별로 체계화해서 서술을 합니다. 일종의 통사지요. 통사. 예, 통사. 그래서 조선자 편수의 전통을 이어받은 친일사관을 완전히 극복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60권 전부 다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부 나온 조선 단대사 책들이 여기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고대사 인식체계는 단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고 고구려를 개성한 발해의 건국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죠. 이러한 인식은 신채호의 단재 선생님의 주장을 그대로 개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행된 고구려사 관계 논지에서 신채호의 조선사 등을 많이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조선 단대사 이렇게 표지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강희 같은 분은 신채호의 고구려 역사 연구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 학술지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신채호가 고구려를 철저히 우리 민족의 국가로 단군의 뒤를 이은 정통 국가로 보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구려를 중국의 역대 봉건 국가들과 당당히 세력을 겨눈 강대한 나라로 보았다. 이런 내용들을 다 인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그림은 아주 재미있게 잘 그려놨습니다만 북한의 이런 역사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얘기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발해, 그리고 고려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알기 쉽게 그림으로 일반 시민들이 와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우리 김정배 교수님께서도 신채호의 고대사 인식이 북한 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6년 단죄 사업과 북한의 고대사 이런 이제 논문들 주국 내용에 이제 보면은 그들의 고대사 서술에서 주요 논점은 역시 이 단죄의 학설을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일식도 북한에서 신채호의 업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일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없지만은 고조선의 이치 문제나 낙랑군 문제나 고구려 중심의 고대사 인식 등에서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이 북한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단재 선생님이나 북한에서는 대외 투쟁사를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도 이미 독사실론에서 삼국 중 고구려를 부여족 고대사의 주인공으로 설정했죠. 주족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수백 년 동안 절전을 거듭하였던 선비족과 진화족과의 투쟁한 역사다. 우리 선비족과 진화족 간의 그 투쟁을 총 8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일일이 다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비족 출신의 수문제와 양제가 수양제죠.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하다가 실패해서 결국은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잘 기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북한에서 고구려사를 중요시하는 것은 단재 선생님의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고구려의 대외투쟁사의 의의는 동족의 나라였던 고조선의 옛 땅을 회복하였던 것과 수당 등 다른 나라에 맞서 국토와 민족을 지켜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을 하고 고구려가 국력이 강하고 고구려가 이렇게 대외투쟁을 한 것은 고조선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던 수당과 맞서서 국토와 민족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백제나 신라를 아울러 통일을 이루는데 주도한 역할을 하였으며 통일을 거의 완성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나당과 연합해서 통일한 것은 단재 선생님이나 북한에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북한에서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통일 국가는 북한에서는 고려로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토 회복과 그다음에 우리 이제 민족을 지킨 이제 이러한 내용들 중심으로 좀 사례를 가지고 단재 선생님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인식에 나타나고 있는 북한 역사서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광개토 대항부터 장소항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한 그것은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121년 고구려가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한나라에 빼앗겼던 위만조선의 액강력 요동 일대를 되찾았다고 파악을 한 것이죠. 단군조선은 기원전 4세기경에 이제 신, 말, 불 이렇게 세 개의 조선으로 분립이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제 신조선, 말조선, 불조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나중에 사만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동반도를 차지했죠. 그 왕조 이름은 이제 기씨라고 얘기하죠. 기자조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만에게 쫓겨서 남천에서 만을 이제 탈취했다가 후에 만의 그 다른 여러 나라들한테 이제 망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태조 왕대의 수성에 의해서 고구려는 단군조선의 강력의 일부를 이제 회복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이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옛날에 고조선의 땅을 고토를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제 독사실론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죠. 단군조선이 동부여와 북부여로 갈라지고 동부여가 고구려에 투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혈통적으로 고구려 왕실이 단군 왕조의 직계가 된다고 설명을 다 합니다. 조선 상고사에서는 신조선 왕실이 대단군 왕금의 자손으로서 성은 쓰이고 그 중심은 지금의 하얼빈이 비정된다. 고조선이 일어나고 그 첫 수도는 이제 하얼빈으로 단재님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은 북부여와 동부여로 분화가 됐는데 북부여 해모수의 아들 추모가 고주몽이죠. 추모가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그리고 부여는 시간을 두고 고구려에 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고구려는 단군조선의 적통을 이어받았다. 단군조선의 후계자인 고구려가 단군의 옛영토를 회복한 셈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재와 북한 역사학계에 고구려가 단군조선 혹은 고조선의 후계자로서 동족 국가인 고조선의 옛영토를 침략자들로부터 되찾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단재 스님의 이런 생각과 같이 고구려가 고조선 그 고토 회복을 한 것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역사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건국연대가 많이 500년이 더 이제 길어지는 역사에 공백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로 다 이제 증명이 되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꼭지는 이제 통일 지향성입니다. 통일이죠. 삼국 통일. 좀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구려가 가장 통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폈다는 것과 그러나 실제 통일은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서 이루었다는 것, 이러한 이제 통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은 단재 스님은 조선 상고사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고구려 왕들이 북쪽이나 또 혹시 남쪽을 택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편 반면에 장수왕부터는 이제 남진 정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재 스님은 장수왕의 평양 천도를 한 것은 할빈에서 이렇게 평양으로 옮긴 것은 남진 정책을 펴서 동족 국가들의 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민족 여러 나라들과의 투쟁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로 파악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 정도 힘이 강해졌고 중국을 정폐할 만큼 힘이 강해졌고 많이 성장해졌으니까 중국과 마지막 겨루기 위해서는 우선 신라와 백제, 임나와 가야, 아라국의 사국이 결성을 해서 대고구려 동맹을 맺어서 밑에서 천원 위협을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남방 통일에 전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정책을 수립을 해서 편 게 이제 장수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삼국 통일을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한 것은 고구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통일을 위한 투쟁은 이제 4세기 때 70년대까지는 4세기 70년대까지는 이제 주로 외래 침략 세력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땅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4세기에 들어와서는 고구려가 황해도 일대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고 또 370년대에 이르러서는 고구려가 동족의 나라인 고조선의 옛땅을 되찾는 역사적 가업을 수행을 했으니까 이제 삼국 통일을 위해서 남진 정책을 쓰자. 이게 고구려의 통일 정책의 기본 정책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이제 활동 시기를 우리가 4세기나 5세기부터 남북 두 방향에서 국도 통일과 완정을 이제 위한 투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6세기 초에 와서는 고구려가 서남 방면으로 진출해서 그 영역이 아산만, 금강까지 이제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삼국 영역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결의와 국토의 통일 위협을 거의 완성하는 단계까지 왔었죠. 그래서 단재와 북한에서는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고구려를 설정을 하는 점이 서로 상통하고요. 또 외족의 국가와 대항하기 위해서 먼저 남방의 여러 나라들을 통일을 하기 위한 전쟁을 이제 수행한 것으로 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제 부정을 하죠. 가령 신라가 당을 끌어들여 삼국을 통일을 꾀한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 행위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하고 외사를 끌어들인 김춘추를 맹비난한 단재의 인식과 하나도 다를 게 없죠. 그리고 북한은 단재에 비해서 고구려의 삼국 통일에 대한 노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조선 영역의 회복에 이은 민족 통일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지리적으로 고구려와 인접이 해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고구려의 적통 후손이고 또 고려 연방제를 주장하고 이렇기 때문에 서두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단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한 이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족보위입니다. 민족보위.
이러한 용어는 저도 처음 봤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고구려가 수단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물론 거기에 공은 이제 을지문덕의 영계소문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하죠. 그러면서 그분을 을지문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터 대제와 나폴레옹에 이제 비교할 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은 아주 여기 단재 선생님의 놀라운 필지가, 놀라운 판단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단재 선생님은 고구려가 외세의 침입을 막았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가 수나라로부터, 당나라나 수나라로부터 백제와 신라를 보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구려가 없었다면 백제와 신라가 외세의 침입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구려가 당나라, 수나라와 싸웠던 것은 우리 국토를 보존하고 빼앗긴 영토를 찾고 또 통일 지향성이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백제와 신라가 독립국으로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 세운, 같은 우리 동족이 세운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를 치기를 청하고 또 그렇게 동맹을 맺어서 같은 국가, 같은 민족 국가인 백제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 고구려를 침공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단재 선생님은 민족사적 입장에서 매우 애석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자들을 반대한, 침략을 저지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은 비단 자기 나라의 자주권뿐만이 아니라 백제, 신라 등 온 민족의, 우리 민족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백제와 신라가 수당나라에게 직접 침략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면서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 인민들이 북방의 침략자들을 막는 방패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구려인들의 투쟁은 나라와 온 결의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침략 조국방위 항전이었다. 이렇게 단재 선생님과 북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재와 북한의 역사학계는 수당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을지문덕과 영계소문을 매우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전쟁에서의 승리는 동족의 국가 백제 신라를 보호하는 방패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점에서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무찌른 그 고구려인의 기상을 우리가 빨리 되찾고 간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고구려인이 누구냐? 저는 단재 신재호 선생님이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단재와 북한은 모두 고구려사와 대외 투쟁사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토 회복과 통일 지향, 민족 보위라는 관점에서도 서로 상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고대사 체계나 인식이 단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북한의 고구려사 인식은 단재에 기초하면서 그것을 좀 바꾸거나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1955년부터 이제 주체 확립을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서 1962년도에 이제 주체 사상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냅니다. 북한 그 학계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이제 편성을 해서 주체적 역사관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대주의적 역사관을 강력히 이제 비판하면서 역사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생각한 단재 선생을 주목하고 단재 선생의 그런 역사관 고대사에 대한 연구 저술들을 많이 보고 또 참고하고 그것을 발전시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 고구려사를 중요한 것은 역사 민족주의에 기초한 자강 사상입니다. 물론 이것을 발전시킨 것은 난가사상이죠. 풍류사상에서 난가사상, 그 다음에 동학혁명 촛불정신으로 이어지는 우리 단재 선생님께서 확립한 우리 상고사에 기반한 한민족의 정신사관, 난가사상도 그 배경이 됩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1900년대에 적자 생존의 사회 진화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었죠. 적자만이 사는 겁니다. 강자만이 사는 것이죠. 중국의 여러 나라와 투쟁하고 외경력을 발휘한 고구려의 대외 투쟁사를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단재는 이를 통해서 애국심을 북돋아 망국을 막고 나아가 조선 독립의 소망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북한이 대외적으로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고구려와 대결한 수당의 세력들을 오늘날 제국주의 세력과 이렇게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렇게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들의 생활 방식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저희들이 논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사를 제대로 식민지와 한반도 사관에 벗어나서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바르게 보자는 그러한 이제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단재 선생님의 사상과 그런 인식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우리 남한에서는 단재의 학맥이 아예 형성이 되지 못했지요. 해방을 맞이하면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아나키즘이나 아니면 또 북한이나 또 사회주의 계열로 몰려서 또 일제 치하에 순구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강단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이병도 사단들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특히 단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순국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키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아나키즘을 또 말년에는 아나키즘 사상을 또 이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또 동서냉전 체제에서는 사실 흑백 논리에 이렇게 휩싸여서 우리 사회에 금기시 되는 바람에 단재 스님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자료 발굴 노력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MBC에서 1982년도에 단재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한을 2회에 걸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죠. 그걸 연출했던 분이 바로 고성만 PD입니다. 고성만 PD께서 2005년도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강개토 대왕에 대해서 영화를 찍는 것을 논의를 하다가 단재 선생님 얘기가 나와서 단재 토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북한의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단재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석학인 겁니다. 그분이 남쪽에서
단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또 많이 알고 있는지도 몰라다 뜻밖이다. 다음에 만나면 더욱 깊게 얘기하자면서 북한 인민대학습당에 보관되어 있는 단죄 유고를 같이 보고 활용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빨리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또 남북 관계가 남북 관계 상관없이 우리 이런 문화 교류 부분은 좀 활성화가 되어서 북한의 그 자료들을 우리가 빨리 보고 또 단죄학을 정립을 하고 단죄 정신을 세계로 이렇게 좀 펼치고 또 단죄 일대기를 이번에는 영화를 한번 잘 찍어서 우리 국민 정신 교육 함량 또 남북한 통합 또 역사 인식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데 우리가 한민족이 맞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 고구려 정신 대륙 정신을 가지고 세계 상등 국가로 인류 국가로 나서는 그런 꿈 하늘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8편은 여기까지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 9편이 되겠습니다. 단재 선생님 땅 이야기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단재 선생님께서 중국으로 가시기 전에 삼성동 이통 4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집이 지금은 조선 총독부에 그 땅을 빼앗기고 그게 개인 땅으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도 그 땅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국가가 그걸 찾아줄 의미도 없고 그거는 단재 선생님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전 과정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고발을 하고 같이 그 땅 문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싸늘한 그 감옥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만 또 억울한데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래 핍박을 받고 어렵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땅을 찾아주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땅도 일제가 조선 총독부가 빼앗은 그걸 지금은 정부가 돌려줄 의무가 없다 찾아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한심한 실태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